북미 정상회담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겹치면서 일정 변경 요구가 거셌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바른미래당도 당 정체성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전국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며칠 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지사를 면담한 뒤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본인도 정말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 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판결했는지 아직도 의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도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메우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김경수 지사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좀 예상 밖이었고 우리 앵커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유죄보다는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특검이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이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빈손 특검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이제 유죄까지 나오면서 법정 구속까지 나오면서 다들 뜻밖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크게는 이제 쟁점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81차례 뭐뭐로 보인다라는 추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정황 증거에 의한 추론 판결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량인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 등 이제 업무 장애에 의한 그 법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김경수 지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형량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정 구성 문제입니다. 예. 현직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도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도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꼭 법정 구속을 했어야 됐는지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를 했고 또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그런 사람이어서 양승태 퀴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복 판결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의 주장이 수위 조절에 좀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구정 기간 동안 사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밥상머리 민심에 대해서 당초 처음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것처럼 재판장이 양승태 사법부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구속은 과했다. 그리고 경남 도정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기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24조에 관한 예타 면제 발표를 하면서 경남 도정에도 굉장히 큰 선물을 내렸는데 이 부지사 대행 체제만으로는 이 같은 경남이 대규모 후속 사업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2심 재판의 나름대로의 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좀 전환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있었고 현 정부에서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샌다이 총영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거래 시도가 있었던 만큼 김경수 지사에서 더 나아가 현 정부를 향해서 매섭게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무죄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대응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계속 김경수 구하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경남도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집회가 열렸는데 최초에는 500명인데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경남도에 1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16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김경수 지사를 석방해달라고 지금 탄원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김경수 지사 구하기를 구속된 날부터 설 연휴 그리고 설 연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구속이 마땅하다라는 통계가 51% 나왔고 51%요. 동의할 수가 없다가 36%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1%거든요. 이걸로 봐도 좀 불리한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법리적인 판결 내용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충분히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김경수 지사 문제가 김경수 지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통성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사법 적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법 개혁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적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의 부당성 그리고 판결의 부당성 등을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도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가하면서도 대선 불복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일부 의원의 주장이긴 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측면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선 당시에 경인선에 가자라고 주장했던 정도인데 이걸 갖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김경수 지사 혼자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센다이 총영사를 위해서 사실상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모 변호사를 만났던 사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현웅 인사수석이 김경수 지사와 통화했던 건들 등으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좀 확대 재생산을 하기 위한 정치 공세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한국당의 이 여권을 향한 공세를 보게 되면 당초에 김태우 수사관 사건부터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사건, 더 나아가서 손혜원 의원의 사건에서 지금 김경수 지사건까지 왔는데 워낙이나 정치 이슈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게다가 2월 27일, 28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건이 한반도 이슈로 쏠릴 거기 때문에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을 가지고 이 여권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정치적 수위 조절이 아마 굉장히 고심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얘기가 좀 나온 김에 27일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는 돌발 변수를 한국당이 맞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원래 정한 대로 27일에 정하기로 최종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앞으로 바뀔 가능성 없을까요?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8명의 주자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 빼고 7명이 날짜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7일인데 공교롭게도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27, 28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6.12.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블랙홀프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결국은 한국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날짜가 겹치니까 지금 7명의 당권 주자들이 연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김진태, 강성 친박이죠. 이분 빼고 홍준표, 오세훈 등 6명의 주자들은 만약에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당대회를 불참하겠다. 이른바 보이콧 카드까지 지금 꺼내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 지도부, 당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당초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겠다라고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6명의 주자들이 실제로 보이콧을 단행을 할 경우에는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정말로 볼성사나운 통합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전당대회 날짜 변경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27일을 결정한 이유는 그 이후로 늦추게 됐을 경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건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6.12 정상회담과는 조금 결이 다를 정도로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남북 간의 협력 관계가 개선되게 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도에 실제로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도 올 봄에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부 주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2주에서 3주 혹은 한 달까지 전당대회를 연기했는데 그 연기된 날짜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성사가 되면 다시 한번 전대를 연기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당 전당대회는 27일인데요. 이날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부의 투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온라인 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 등에 대한 현장 투표는 23일과 24일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2월 27일에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서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28일이어서 예. 거기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 8명 중에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 빼고는 다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말이죠. 만약 날짜 변경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예상해 볼 우리가 경우의 수가 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치르는 것, 또 하나는 날짜를 조정하는 것인데 예정대로 치른다면 6명의 주자들이 보이콧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의원 2명만 당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2명의 경선에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 당대표가 과연 정당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 또 다른 당원들이 승복을 하겠는가? 오히려 지금 한국당 보수가 분열돼 있어서 예. 새롭게 결집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새롭게 결집은커녕 오히려 더 분열되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론만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대세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이 날짜를 연기를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지도부에 먼저 요청해서 연기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또는 반대로 당 지도부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 연기를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정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당 지도부하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합의하면 될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날짜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기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안 돼도 지금 연기론 그리고 보이콧 이걸 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두 주자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이루어낸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하고 양자 대결이 된다면은 한국당의 당권 경쟁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배 교수님께서는 날짜가 변경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27일로 계속 간다면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황교안 전 총리다라고 많은 여론이 분석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이 고조되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앞서가는 주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두 명의 후보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후보의 반발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원칙은 우선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의 근저에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우세한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27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병준 비대위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출마 자격이 없다로까지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과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 요소상 전당대회를 연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TV 토론 기회가 너무 없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TV 토론을 확대하고 유튜브를 통한 토론 기회까지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한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의 참가라고 봅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 바깥에 있는 인사를 영입해왔고 오 시장이 참가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외연 확장과 그리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 간의 경쟁의 구도로 뜨거워진 컨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세훈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 지도부의 설득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하나의 돌발 변수를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옥중 정치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유일하게 접견을 해주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TV 종편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20일도 채 남지 않은 한국당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오히려 이런 민감한 시기가 지난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서운함이라면 피해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로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나선 것일까? 지금 들어보면 개인적인 서운함을 넘어서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이 아니다 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즉 그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공천 개입 그리고 또 특활비 문제까지 하면은 형량이 더 늘어나고 이 형량을 집행하다 보면은 이제 90살 넘어서까지 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사면이 돼야지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서운함을 나타내가지고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위상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또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그리고 상당 부분의 강성 친박 세력들이 이탈해서 당선이 된다면 그 또한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보는데 과연 이런 것이 탄핵이 돼가지고 예. 옥중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선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 논란이 되자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접견을 거부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사실관계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책상이나 뭐 의자를 안 눌러서 뭐 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네, 황 전 총리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내가 불허했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다. 이런 네.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접견을 박 대통령이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 동생인 박지만 회장 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접견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 누구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흠집 내기 과정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와 같은 선택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전히 옥중에서 그리고 옥을 나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영향력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가까운 사람의 거리로만 만약에 표심이 결정됐다면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당의 조원진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강력한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너무나 지리멸렬한 보수를 다시 한번 구심점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고 다음번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과거에 있었던 보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총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좀 긋고서는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면서 황교안 중심의 정치를 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열지 않을 경우 친박 신당까지도 염두에 두게 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마도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니면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전 총리가 사실 우세한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판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황교안 대세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위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위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력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김병민 교수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위력의 정도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위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본인의 대세론을 바치고 있는 것은 친박 그리고 태극기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친박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원심력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이탈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할 경우에는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로 가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은 후보 단일화를 한 홍준표, 오세훈 팀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백중세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은 매우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옥중 메시지를 내놓아서 황교안 전 총리를 흔든다면은 예. 굉장히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이런-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창당 1주년을 맞아서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토론을 벌였는데 끝내 결론은 못 내렸다고 하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유승민 전 대표가 참석을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잠행을 끝내고 여기에 나와서 바른미래당이 가야 될 길은 개혁적인 보수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 유승민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진보에 관한 목소리를 빼놓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처럼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태로서 이 정당 구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판단할 것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결과, 특히 바른미래당의 참패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명분을 축적하게 되는 그런 연찬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유승민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설은 일축했지만 이번 행보가 탈당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탈당 명분 쌓기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당 행사에 한 7개월 정도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내놓은 말이 자신은 보수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냈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민주평화당과 합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연찬회 있기 며칠 전에 손학규 대표하고 만났어요. 예.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한쪽은 개혁보수, 한쪽은 합리적 진보로 얘기하면서 서로 결이 다른 이른바 정체성이 다른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연찬에 나와서 이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국민의당 출신들이 현실론을 내세워서 민주평화당과 합칠 경우에는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은 이제 보수의 길을 간다면서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오히려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어쨌든 두 번째로는 한국당으로 안 가고 이제 무소속으로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굉장히 힘든 길인데 예. 저는 여기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는 보수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 좀 굴복하지 말고 바보 노무현처럼 자신의 신념을 향해서 좀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보 유승민의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주시고 당부도 해주셨는데, 자,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분당이 불가피한 예. 수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역구로 치게 되면 호남에서 상당한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의석을 차지하게 됐고 현재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소속의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예. 정당 지지율을 보건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압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호남 지역의 민심이라는 게 단순하게 민주당의 의원들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화당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두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가 남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도모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내년도 선거를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유승민 의원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같이 바른정당 출신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구민주당 출신이지만 이원주 의원처럼 대놓고 보수를 지향하는 의원도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지금 과거 이야기처럼 한 명, 두 명 한국당의 당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통합에 대한 명분을 쌓으면서 가고자 하는 길들을 찾을 겁니다.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도 전당대회 이후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대 통합에 대한 활용점정은 결국 유승민 전 대표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 전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